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러 오는 길에 은행잎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 황금빛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문인협회 부회장 김종진입니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아트 체인지업으로 대전문학 아카데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대전문인협회에서는 네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문학의 향기에 흠뻑 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한남대 문예창작과 김하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하나 교수님과 손혁견 회장님 나와 계신데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문인협회 손혁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그리고 김하나 교수님 소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문인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전문인협회장 손혁건입니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대전문학 아카데미를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셨지요?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 김하나 시인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시인은 1987년 문학사상을 통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남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주임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개간 시와정신을 창간하셨고요. 편집인 겸 주간을 맡고 계십니다. 또 2009년과 2016년 2회에 걸쳐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객원 교수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남문인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요. 또 시와정신 국제화센터의 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그동안 쓰셨던 작품집으로는요, 김하나의 시 속의 시 읽기 1권부터 5권까지 5권이 있고요. 또 시와 문학 콘텐츠 창작, 그리고 시집으로 지부물, 절정, 허공이 키우는 나무, 내가 밟고 가는 바다, 그리움 없인 저별 내 가슴에 닿지 못한다, 길은 마을에 닿는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업적을 기려서 1987년에 2018년에 제12회 충남 시인협회 본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제22회 대전시 문화상 문학 부문에서 수상을 하신 바 있으시죠. 또 12회 시와 시학상 젊은 시인상을 수상하신 바 있으십니다. 또 2006년과 2007년 2회에 걸쳐서 소월시문학상 우수작품상을 수상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프로필 내용이 있지만 오늘 또 역시 이 정도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대전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하고 대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아트 체인지업, 대전문학 아카데미입니다. 김하나 교수님의 말씀들이 은행잎 융단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간에 김규나 시인의 시 낭독도 들을 수 있으십니다. 21세기에도 민족 문학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김하나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1세기에도 민족 문학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1세기에도 민족 문학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제목이 딱딱한 듯하죠. 사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다 하고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류가 유럽과 미주 쪽을 휩쓸고 있는 시대에 쾌캐묵은 무슨 민족문학 타이렉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16년도에 미국 버클리대에 두 번째 연구년을 가서 지냈습니다. 그때 이제 미주 문협 주최로 LA에서 제13회 민족문학 시인의 밤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 특강 의뢰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조금 막연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조차도 21세기의 글로벌 시대에 무슨 민족문학이냐. 더욱이 한용운 시인, 이상화 시인, 이육사 시인, 윤동주 시인의 민족의식, 민족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하니까 상당히 무엇을 제가 내용으로 특강을 해야 될지를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 특강 내용에 대해서 여러모로 사유하고 또 제가 읽었던 이분들의 시를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그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을 바꾸고 아니다. 이 시대 21세기에서도 민족문학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특강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때의 경험과 내용을 토대로 우리 시대에도 민족문학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를 다루는 미시담론과 또 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제 거시담론, 거대담론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거대담론, 거시적인 담론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왜 다시 민족문학이냐? 제13회 LA 민족시인 문학의 밤에서 한용운, 이상화, 이육사,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는 계기를 저한테 주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도에 태어나서 45년도에 돌아가셨죠. 이육사 시인은 1904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43년, 만해 한용운 시인은 1879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44년에 두 분, 43년에 한 분, 45년에 한 분 이렇게 해방 직전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제가 썼던 시 중에 봄 오기 전 먼저 피어나 이봄 가기 전 제 꽃잎 거두어 동백은 앞서 갑니다 라는 그런 동백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백이 언제 꽃망울 맺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즘에 동백은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겨울을 나고 봄 오기 전에 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꽃망울을 맺고 있는 거죠. 봄 오기 전 피어나 이봄 가기 전 제 꽃잎 거두어 동백은 앞서갑니다. 이 이미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한용운 이런 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락 연결이 아직 되고 있지 않다는 상황 속에서 여러 어떤 그 억측도 낳고 있지만 제가 2016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도 사실은 트럼프와 힐러리 대통령 간의 대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이 굉장히 그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다라는 면을 보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해프닝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흑백 간의 갈등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죽이는 어떤 문제, 또 이따금 그 권총에 의해서 어떤 그 사상자가 나는 이런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만 해도 일방적인 어떤 그 승률을 그 믿었던 쪽에서 오히려 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인종 갈등, 테러, 폭동 등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그 미국 사회 속에서
세계는 이미 이 담장을 허물고 하나의 글로벌 시대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문학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민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폐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민족도 열린 민족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시점에서 세계의 문화의 중심인 미국 캘리포니아, 그것도 남가주 LA에서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테마를 통해서 이미 1세기 전에 태어나서 45년에 돌아가신 이런 분들의 민족의식을 이야기한다고 하니 조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그 심사숙고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새겨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새로운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 시 낭송 하나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발 김완하. 내장산 밤바람 속에서 눈발에 취해 동목과 뒤엉켰다. 뚝뚝 길을 끊으며 퍼붓는 눈발에 내가 묻히겠느냐. 산이여 내가 묻히겠느냐. 수억의 눈발로도 가슴을 채우지 못하거니 빈 가슴에 봄을 껴안고 내가 간다. 설해봉 한 자락 겨울바람 속에 커다란 분노를 풀어놓아 온 산을 때 호랑이 소리로 울고 가는데 눈발은 산을 지우고 산을 지고 어둠 속에 내가 섰다. 몇 줌 불꽃은 산모롱이마다 피어나고 나무들은 눈발에 몸을 삼켜 허연배를 싱싱하게 드러내었지. 나이테가 탄탄히 감기고 있었지. 흩뿌리던 눈발에 불끈 솟은 바위, 어깨에 눈 받으며 오랜 동안 홀로 들으니 산은 그 품 안에 비인들을 끌어 이 세상 가장 먼 데서 길은 마을에 닿는다.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로 잇닿는 순간 숨 쉬는 것들은 이 밤 내 잠들지 못한다. 맑은 물줄기 산을 가르고 모퉁이에서 달려온 빗살이 내 가슴에 뜨겁게 박힌다. 내장산 숨결 한 자락으로 눈발 속을 간다. 이렇게 글로벌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왜 어떻게 또 무엇을 얼마만큼 우리는 민족에 대해서 민족의식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LA에서는 민족시인 문학의 밤을 열어야 하고 또 이미 1세기 전에 태어나서 해방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시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어떤 의문을 제가 갖고 이분들의 문학을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어떤 민족 문학이어야 되고 어떤 민족 의식이어야 되는가?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미 낡은 민족 문학인가?
그들은 오래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민족의식을 얘기했던 것인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어떤 부분들은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간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분들의 민족의식에는, 민족문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민족문학, 민족의식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 보편성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분들은 1세기 이전에 태어나서 해방 이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민족의식, 민족문학은 이미 낡은 것, 어떤 시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들은 그 시대에 이미 글로벌화해서 오늘날,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민족을 초월해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유에 가닿은 글로벌한 사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가령 한류를 살펴보면 그것도 최근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존재하던 것이 오늘날 세계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열정과 집념, 변화와 수용,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를 외칠수록 더 민족 시인과 민족 문학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협소하고 작은 카테고리에 꽉 얽매고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답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는 가장 뛰어난 예언자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 과거는 가장 뛰어난 예언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과거에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한용운이라는 분의 민족의식과 민족문학은 오늘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시대의 의미로 폐쇄적으로 닫혀 있거나 갇혀 있던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서 그분들은 글로벌화했던 분들이고, 바로 이 점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민족의식을, 민족문학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앞서서 성구적인 차원에서 개척자의 면모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민족도 당연히 열린 민족이어야 하겠습니다. 이 네 시인들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의 민족의식이나 민족문학이 절대 아니라 미래로 열려있는,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바로 그러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이분들만의 삶의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들만의 문학의 가치,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깊이 유념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앞서서 실천하고 살았던 삶과 그분들의 의식, 그분들이 펼쳤던 민족문학은 글로벌 시대에도 바로 이 시대 글로벌 시대에서조차도 더 적극적으로 앞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의 다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스통 바슐라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문제는 예술과 과학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착안해서 펼쳤던 것이 가스통 바슐라르의 사고였습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과학 철학자 또는 문학 비평가,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스통 바슐라르는 과학과 예술이 점점 간극을 멀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보여줄 것인가를 미리 앞서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은 만해 한용운의 시에서 앞서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현대 문학사 속에서 만해 한용운은 가장 사상적인 깊이를 간직했던 그런 그 문인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 중생구제 이런 가치를 삶으로 문학으로 실천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이 만해의 님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무엇인가를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체가 아직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도 그 끝을 모른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세기의 한국 문학 속에서 가장 사상적 깊이와 넓이를 확보한 것이 만해 한용운입니다. 정신의 높이와 영혼의 깊이 이러한 것들을 만해 한용운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만해는 님 사상으로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민족의식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문의 통섭을 말합니다. 그 개념으로서 접근해 보면 시와 과학과 문학과 역사, 종결, 예술 등이 하나로 통합되고 융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벌써 1세기 이전에 만해 한용운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님 사상은 오늘날 학문의 통섭 개념으로 접근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과학에서 융복합적 사유를 이미 앞서서 펼쳤고요. 님자는 어디에 붙여도 다 접합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님 사상의 핵심인 님자는 어느 이미지와 어느 대상과 합쳐도 다 잘 붙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형에 붙여서 형님, 아우에 붙여서 아우님, 그 다음에 이웃에 붙여서 이웃님, 별님, 달님, 풀님, 나아가서 거지님, 도둑님 이렇게 붙이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대상들이 마주보면서 하나로 융화되고 통합이 돼서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넘어서 인류애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해 한용운의 님 사상은 진정한 통합의 정신을 몸소 이미 그 오래전에 펼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아도 참신한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문의 통섭과 융복합적 사유를 이미 만해는 그 앞선 시대에 우리에게 펼쳐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스통 바슐라르는 20세기의 문화와 예술의 그 어떤 모순을 20세기는 이성 중심, 즉 로고스 중심에 의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면서 과학과 예술이 점점 괴리를 벌려간다. 이것이 모순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할 건가를 보여줬습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물, 불, 공기, 흙이 4대 원소가 이 인간의 상상력의 바탕에 있다. 그래서 물질이 상상력의 바탕에 물, 불, 공기, 흙이라는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어떤 사유는 이미 만해가 앞서서 보여줬던 님 사상의 통섭, 융복합적 사유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윤동주 시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도에 태어나서 1945년 2월 1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6개월만 더 연명했어도 조국에 광복이 오는 것을 보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분들의 삶은 비극적이죠. 봄 오기 전에 먼저 피어나서 그 봄이 가기 전에 먼저 떠나가 버린.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 시인은 가장 비극적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6개월만 더 버텼어도 조국의 광복의 하늘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동주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중하는 시인이 누구냐 설문조사하면 그 1호가 첫째 번째로 나오는 분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은 영원한 청년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정신과 그리고 가장 순결한 시인. 저는 윤동주 시인은 가장 순결한 영혼의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시 서시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살필 수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잎새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도 시인으로서 이 시 귀절이 암시하는 그 신성감, 신성함 이것을 감히 엄두 내지는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동주의 서시를 많은 사람들이 낭송할 때 조금 모호함을 느낍니다. 특히 대중들이 있는 그 앞에서 정치하는 분들의 어떤 이 시를 낭송하면서 낭독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소회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 아쉬움도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과연 누가 이 서시를 마음 편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앉아서 낭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장 순결한 영혼으로서 가장 청년의 정신을 간직했던 20대 말에 운명을 달리한 윤동주의 시, 그리고 그 시 중에 대표적인 서시를 읽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속죄양 의식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속죄양 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를 대신 지음으로써, 대신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조국의 광복을 이끌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의식의 속죄양 의식인데요. 자신의 목숨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조국의 암흑이 거치고 광복이 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몸소 실천한 어떤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이 서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자기의 정신적인 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장 정수를 보여준 것이 서시죠. 책에도 보면 서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삶의 모든 가장 앞에 두었던 사상과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담아놓은 핵심으로서의 시, 그게 서시입니다. 그 서시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이는 낙엽 풀잎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를 읽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목욕제기를 해야 됩니다. 목욕제기를 해서 몸을 깨끗이 만든 다음에 한 서너 시간에 그 먹을 갈아야 됩니다. 먹을 갈아서 하얀 화선지 위에다가 붓을 들어서 먹물을 찍어서 한번 이 시를, 서시를 일자 일획에 삐뚤어짐도 없이 아주 단정하게 써본 다음에서야 이 시를 낭송 또는 낭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의 떨림으로 응축된 시를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도 자기에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것을 내보일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상투적으로 절대 입에 상투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3시간에 걸쳐서 먹을 갈고 깨끗한 종이에 붓을 들어서 한 획도 삐뚤어짐 없이 정자로 쓰고 난 뒤에 낭송을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윤동주 시인이 염원했던 삶은 육신의 삶을 뛰어넘는 정신세계와 형이상의 세계로 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순결과 천명의식 속에 담긴 윤동주의 민족의식, 이것은 이후도 영원한 우리의 민족의식으로 앞서서 드러나 있다. 그것은 고리타분한 이미 시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대가 갈수록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는 민족문학이고 민족의식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육사 시인의 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다가 이러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1904년에 태어나서 44년에 돌아가셨죠. 이육사 시인에는 선비정신 속에 담긴 민족의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육사만큼 또 비극적 세계관을 간직했던 시인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 비극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비극이다라고 인식 위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비극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인간은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이 세상으로 또 떠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려고 해도 슬픔이 오기도 하고 또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것이 아닐 때 인간은 비극적 존재인 것입니다. 자, 비극적 존재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비전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육사 시인입니다. 비극적 세계관을 넘어서 민족이 도탄에 빠진 현실을 넘어서려는 아주 긍정적이고 따뜻한 세계관, 이거를 몸소 보여준 것이 이육사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에서는 도저한 상상력의 진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라는 시에서 제가 읽을 수 있었는데요. 광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문제를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사실 이 국내를 여행해 봤지만 이 국내 상황에서는 광야가 존재하지 않죠. 사실 저쪽 김제평야에 가면 조금 지평선이 보이는 정도죠. 사실 중국이라든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 들판에 광활한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사실은 광야라고 할 텐데 사실은 국내에는 광야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육사는 이 광야라는 시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는가 하는 한 지혜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광야에는 태초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태초라는 시간. 그것은 세계가 열리기 이전의 세계, 천지 창조의 어떤 시간대를 얘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태초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은 광야라고 해서 굉장한 범위를 가지고 그야말로 굉장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공간대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초인 사상을 드러냅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초인 사상의 한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시는 이 태초의 시간이라고 하는 현실을 초월한 시원적 공간에서부터 출발했던 그야말로 초시간적인 시간의 시간을 제시하고 광야라고 하는 그야말로 초공간적인 공간을 제시해 놨습니다. 더불어서 인간을 초월한 거대한 크고 웅장한 한 인간의 실체인 초인을 여기에 등장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육사가 이러한 어떤 광야 속에서 태초의 시간과 광야와 그 다음에 초인 사상을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육사는 절정이라는 시에서 마침내 계절의 채찍에 밀려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라는 절정의 그런 시 귀절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육사는 스스로를 고통의 극단으로 몰아붙임으로써
현실을 뛰어넘는, 그럼으로써 현실의 정면으로 대결하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지를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이 대극적 아이러니를 통해서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광야를 통해서 태초의 시간과 광야와 초인의 사상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적 상황을 능가하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공간인식, 시간인식, 인간의식이 광야에 압축이 되어 있는 시세계입니다. 광야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서의 태초, 공간으로서의 광야, 인간으로서의 초일의 모습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육사는 왜 이러한 광야 속에 태초와 그 다음에 이 광야와 초인의 그 이미지를 표출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큰 열정이 그것을 능가할 때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큰 열정이 그것을 능가할 때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육사 시인이 경험했던 1930년대, 40년대라는 것은 바로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던 식민지적 체험일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주권은 빼앗기고 농토와 삶의 국토를 잃어서 북한도 만주 쪽으로 떠들고 앞날의 미래는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육사는 무엇을 노래했느냐. 그러면 그런 시대를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거나 잊으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거대한 희망과 비전을 얘기함으로써 현실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육사의 그 의식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잊으려고 해서 잊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열정이 과거의 아픔을 능가할 때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이다 라는 니체의 말을 떠올리듯이 이육사는 현실을 뛰어넘는 광대한 의지를 품음으로써 현실을 무력화시켜버린 것이 이육사의 어떤 정신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44년의 운명을 달리한 이육사의 광야에 나타난 초시간적인, 초공간적인, 초인간적인 의식세계는 그것은 이미 폐쇄적이고 고립되어 있는 민족의식, 민족문학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미래지향적인 민족문학, 민족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고통이 오죠. 우리는 그것을 잊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능가하는 미래에 대한 더 큰 열정과 용기를 통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의식세계, 이것이 바로 이육사의 의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돌아볼 때도 사실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일 관계는 이미 20세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식민적 체험은 그 자체는 끝났지만 아직도 한일 관계라든가 또 말하자면 피해 여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는 그것들을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 또 인륜의 문제, 법률적 문제, 이런 걸 통해서 풀어가는 면은 풀어가되 우리는 20세기의 어떤 얽매여서 거기에 고착화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21세기 전 미래지향적인 것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능가하는 더 큰 미래지향적인 열정과 가능성과 긍정적인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상화 시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태어났죠.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또는 나의 침실로, 이 두 작품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상화 시인을 떠올리면서 1910년대, 20년대 즈음에 한국 문학의 양상은 서양에서 종적으로 발전했던 문학적 어떤 그 사조가 한국에는 횡적으로 들어오면서 소설에서는 자연주의와 사실주의가 혼류하고 시에서는 낭만주의와 태폐주의가 혼류한다라고 하는 문학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설의 김동인의 감자라든가 이런 작품 보면 이것을 자연주의로 보는 것이냐 사실주의로 보는 것이냐, 또 사실 염상섭의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런 걸 보면은 자연주의, 사실주의가 혼류한다는 것이죠. 자연주의라는 것은 과학적인 어떤 그 시각으로, 과학적인 그 데이터, 과학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사실주의라는 건 그만큼 어떤 현실 비판적인 것으로 사실 접근하는 리얼리즘이 하나의 뿌리겠죠.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많이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유미주의, 상징주의 이렇게 횡적으로, 종적으로 발달했던 문학사가, 문예 사조가, 그래서 하나의 사조와 하나의 사조는 많게는 100년, 적게 한 50년 동안 이렇게 텀을 두고 진행되었던 것들이 국내로 유입될 때는 횡적으로 들어와서 서로 유사한 바탕에서 출발한 자연주의 사실주의가 혼류하고 낭만주의와 태폐주의가 혼류한다라는 맥락이 바로 이 시에서, 이상화 시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다음에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는 말하자면 낭만주의, 그 다음에 그 나의 침실로에는 태폐주의가 나타난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잘 읽어보면 이 시에서는 낭만주의적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는 낭만과 열정이 차고 넘치는데요. 그의 시 정신은 민족적 서정으로 발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화의 서정은 개인 서정이 아니라 민족적 서정으로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1980년대 와서 민중서정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 뿌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서정이라고 해서 1980년대 민중적 서정이라는 맥락을 우리가 짚어냈는데, 이 뿌리도 사실은 1920, 30년대에 그 이상화의 시에서 보였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보였던 민족적 서정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할 때 이 들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대지와 그 생명에 대한 지극한 신뢰가 조국의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대지는 조국의 실체이면서 생명의 무한한 실체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상화의 민족의식은 구체적으로 들이라는 공간을 실체화함으로써 긍정적 가치와 사실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아일랜드의 시인 세이머스 히니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99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시인입니다. 세이머스 히니는 아일랜드 태생이죠. 사실은 영미 문학의 예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은 원래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권이고 문화도 영어 문학관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미 문학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지만 예이츠도 사실은 아일랜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이머스 히니도 사실은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근데 아일랜드도 한국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995년도 노벨 문학상을 탄 아일랜드의 시인 셰이머스 시인은 그 시에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대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 낭만으로 감싸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보면 이상화가 희인이보다도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적 욕구와 강렬한 낭만적 의욕이, 즉 낭만적 열정이겠는데요, 이러한 시정신이 이상화의 민족적 서정으로 발휘되었고, 이것이 1980년대에 민중적 서정의 이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민족의식은 대지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대지와 생명에 대한 지극한 신뢰가 조국의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는 조국의 실체이면서 생명의 무한한 실체, 그거로서 식민지 현실을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민족의식은 구체적으로는 들이라는 공간으로 실체화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 가치와 사실성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일랜드 셰이머스 희인이와 이런 점에서 비교해 볼 때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인이의 시에도 보면 조국에 대한 사랑을 대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낭만으로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상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할 때 들을 가면서 들의 어떤 그 벅차오르는 대지에 대한 열정과 사랑, 현실에 대한 낭만적 감각, 이런 걸 펼치면서 무한하게 그 대지에 대한 사랑을 들추다 보면 바로 이 대지는 일본한테 빼앗겼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대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낭만으로 감싸 안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과 거기에서 비롯된 투쟁과 갈등을 드러냈던 셰이머스 시인의 정신과 가치, 이런 것들은 서정적 아름다움과 윤리적 깊이를 간직하고 있다 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사실 이러한 점으로 봐도 이상화 시인이 희인이보다도 앞서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한용운의 그 민족의식, 민족문학은 민족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카테고리에 갇혀서 고답적이고 우리만 주장하는 그런 고루한 민족의식이 아니고, 이미 1세기 전에 태어나서 45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의식과 문학 속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이미 그 시대에 앞서서 글로벌화했던 그런 민족의식과 민족문학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 다시 민족문학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벌을 외칠수록 우리는 우리 과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이런이 과거는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역사라는 것은 이에치카의 말입니다. 이미 1세기 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이전에 다 돌아가신 분들의 그 젊은 또는 아주 열정에 찼던 그의 의식과 삶과 문학은 오늘날 돌아보아도 우리 가슴을 정말로 들뜨게 하며 그 큰 열정과 기쁨과 낭만성과 에너지로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 미시적인 담론에 빠져가지고 우리들의 문학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오늘 시대라면 바로 이러한 분들의 민족문학과 민족의식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고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큰 비전과 방향을 얻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오늘의 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 문학세계 또 관심, 우리가 봉착해 있는
오늘과 현실 속에서 앞날에 대한 불확정성, 불연속성 이런 것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1세기 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이미 운명을 달렸던 네 분의 시인의 삶 속에서 님 사상과 그 다음에 초인의 사상과 그 다음에 그 민족적 서정의 부분 그리고 순결한 영혼의 정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앞서서 글로벌화했다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분들의 삶과 문학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현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혜와 가치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한 김하나 교수님의 강의 21세기에도 민족문학은 필요하다. 잘 들었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 마음의 문학을 어떻게 심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시 한 편 읽으면서 아름다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아트 체인지업 대전문학 아카데미 8회차 두 번째 강의 김하나 교수님 편을 마칩니다. 우리 손혁건 회장님과 김하나 교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